안녕하세요. 더 딥 다이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기업들의 세계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보유 기간은 영원이다. 이게 뭐 그냥 사서 묻어두라는 뜻은 아닐 테고 정말 뛰어난 기업을 잘 골라서 그 기업이 시간의 힘을 빌려서 가치를 계속 불려나가게 하는 그런 복리의 마법을 믿는다는 의미겠죠. 오늘은 바로 그런 뭐랄까 영원히 보유할 만한 기업 아니냐 이렇게 평가받는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속 세 기업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아마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처브인데요. 이 기업들이 가진 장기적인 매력 과연 무엇일지.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역시 거대 기술 기업 아마존입니다.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요즘 시장을 이끄는 매그니피선트 세븐 있잖아요. 그중에서 버핏이 보유한 단 2개 기업 중 하나라는 점이죠. 근데 사실 좀 의아한 면도 있어요. 전통적인 가치 투자 잣대로 보면 아마존 주식이 뭐 싸다고 보긴 어렵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보다 이익률도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쵸? 배당도 안 주고요. 그런데 왜 버핏은 아마존을 선택했을까요? 네, 바로 그게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버핏의 어떤 전형적인 투자 스타일하고는 조금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아마존의 경영 방식이 버크셔 해서웨이랑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요. 아마존은 당장의 단기적인 이익이나 주가에 크게 연연하기보다는 미래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이걸 확보하려고 정말 수년, 아니 수십 년에 걸쳐서 막대한 투자를 계속 해왔다는 거죠. 아, 장기적인 관점. 이걸 위해서 수년간 정말 엄청난 자본을 쏟아부었죠. 그래서 경쟁사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해자를 구축한 겁니다. 당장의 수익성은 좀 희생하더라도 미래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었던 셈이에요. 음, 이런 어떤 끈질긴 장기 투자는 버크셔가 보험 사업에서 나오는 그 플로우트 자금을 활용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방식과도 뭐랄까 철학적으로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아,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일리가 있네요. 단순히 그냥 눈앞의 재무제표 숫자 너머의 큰 그림을 본 거군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 몇 년간 AI 열풍이 불면서 사실 아마존이 엔비디아나 다른 기업들만큼 그렇게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잖아요. 솔직히 저도 AI 분야에서 아마존이 약간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좀 받았었거든요. 정말 여기서 뭔가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걸까요? 물론 단기적인 주가 퍼포먼스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이 AI 경쟁에서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정말 몇 안 되는 소수 기업 중 하나예요. 인공지능 스타트업 그 엔트로픽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네, 그렇죠. 엔트로픽 투자건이 있었죠. 네. 근데 더 중요한 점은 AI가 아마존에게 단순히 그냥 새로운 사업 기회, 이걸 넘어서요. 기존의 핵심 사업인 전자상 거래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AWS 있잖아요. 이걸 아주 혁신적으로 강화할 잠재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 기존 사업 강화. 네. 예를 들어서 그 올인 팟캐스트의 제이슨 칼라카니스 같은 사람은 AI 로봇이 아마존 물류창고 인력의 3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고 또 아마존이 인수한 자율주행 기술 기업 죽스, 그 자율주행 밴이 배송기사들을 대체하면서 전자상 거래 부문의 수익성이 아주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어요. 와, 그게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닌 게 실제로 아마존의 북미 사업 영업이익률을 보면요. 지난 6분기 동안 5.2%에서 최근 분기에는 7%까지 꾸준히 상승했어요. 그리고 계속 적자를 겪었던 국제 전자상거래 사업도 같은 기간에 마이너스 0.4%에서 3.4%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정말요? 네, 그러니까 AI하고 자동화 도입이 빨라질수록 이런 마진 개선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와, 그러니까 AI가 단순히 무슨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비용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네요. 생각보다 파급력이 훨씬 클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말이죠.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절대 강자 역시 AI의 수혜를 정말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연간 환산 매출이 1,16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인데도 지난 분기에 17%라는 정말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17%나요? 대단하네요. 네, 영업이익률도 30% 중반대로 아주 견조하고요. 아마존 베드락 같은 기업용 AI 서비스나 또 엔트로픽과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매출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내부 운영에 또 AI를 적용해서 비용 효율성까지 높이고 있어요. 결국 AI를 통해서 기존 사업은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만들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혁신을 멈추지 않는 문화,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 이게 그냥 아마존의 DNA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프로젝트 카이퍼 같은 대규모 신규 사업도 계속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정말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군요. 내년에 첫 매출이 기대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자, 아마존이 이렇게 기술 혁신과 압도적인 스케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좀 다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아주 강력한 브랜드 파워에 집중하는 기업인데요. 바로 워렌 버핏이 무려 35년 동안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야, 35년이라니. 정말 웬만한 사람 직장 경력보다 긴 시간이네요. 이 기업은 특히 고소득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럭셔리 브랜드 이미지가 아주 강하잖아요. 네, 바로 그 럭셔리 브랜드라는 점. 그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이제 뛰어난 서비스 그리고 뭔가 특별한 가치 이걸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만들고 또 잘 관리한다면 그 기업은 아주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갖게 되거든요. 가격 결정력이요? 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가격 결정력이라는 게 기업이 단순히 그냥 경제 성장률, GDP만큼 성장하는 걸 넘어서요. 그 이상으로 아주 장기간 꾸준히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을 초과하는 수익률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열쇠고 아마 버핏이 35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주식을 보유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점은 버핏이 처음 투자한 지 35년이나 지났는데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여전히 시장 평균을 넘어서는 아주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분기 실적만 봐도 이자 비용을 빼고 난 매출은 9% 증가했고요. 특히 마진이 개선되면서 조정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실질적인 이익은 무려 17%나 증가했습니다. 와, 17%요. 대단하네요. 네, 세부적으로 봐도 가맹점 수수료 할인 수익 5%, 카드 연회비 수익 20%, 대출순 이자 이익 12% 증가, 이렇게 전 부문에서 고르게 성장했죠. 게다가 연체율이나 대손 상각률 같은 것도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요. 이건 이들이 얼마나 우량한 고객 기반을 잘 관리하고 또 건전하게 대출 사업을 운영하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장성도 여전하고 수익성도 좋고 고객 관리도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주가를 보면 다른 일반 은행주들처럼 그렇게 싸 보이지는 않는데 또 다른 대형 카드 네트워크 회사인 비자나 마스터카드랑 비교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은 훨씬 덜하다. 이 점도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요. 그 플래티넘 카드 연회비를 무려 $200나 올려서 $895로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와,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연회비인데 이걸 고객들이 받아들인다는 게 사실 좀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 연회비 인상 수시만 딱 들으면 좀 놀랄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1,400 상당의 새로운 혜택을 추가했다는 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아, 혜택도 늘렸군요. 네. 그러니까 인상된 연회비보다 훨씬 큰 가치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죠. 이게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우선 소비력이 높은 우량 고객층을 확보하고요. 이 고객들을 타겟으로 하는 항공사, 호텔, 고급 레스토랑 같은 다양한 파트너사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럼 이 파트너사들은 아멕스 고객에게 아주 매력적인 할인이나 독점적인 혜택 같은 걸 제공하고요. 아멕스는 이걸 통해서 고객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면서 그 높은 연회비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아하. 결국에는 우리는 특별한 고객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인식을 계속 강화하면서 더 많은 우량 고객을 유치하게 되고요. 이건 또다시 더 많은 파트너사 유치로 이어지고 그럼 결국 카드 수수료나 연회비를 인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야.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하고 차별화된 가치 제한, 이걸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정말 아주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탄탄한 시스템이네요. 고객과 파트너사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서 브랜드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전략이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기업 역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처럼 고급 고객층을 주요 타겟으로 삼는다는 점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산업에서 활동합니다. 바로 보험사인 처블 리미티드인데요. 보통 보험 상품 하면 가격 경쟁 치열하고 좀 표준화된 상품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처브는 접근 방식이 사뭇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대중시장을 노리는 보험사들이 가능한 한 많은 고객에게 좀 표준화된 상품을 팔고 보험금 청구, 즉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면 처분은 거의 정반대의 전략을 취한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고가주택이나 귀중품을 많이 가진 부유층 고객을 위한 보험 시장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브의 대표 상품인 마스터피스 주택소유주 보험 같은 걸 보면 고객의 자산 가치에 맞춰서 아주 세심하게 설계된 맞춤형 보장을 제공하고요. 다른 보험사에서는 보통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그런 보장 항목들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기본 포함 항목이 다르군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클레임 처리 방식입니다.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처분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진 걸 적용하지 않고요. 손상되거나 분실된 물품의 전체 교체 비용을 아주 신속하게 지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교체 비용이요? 와. 네.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는 고객 만족과 신뢰 회복, 이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접근 방식인 거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잖아요. 고객들은 왜 기꺼이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할까? 확실히 그 서비스 경험에서 차이가 정말 크겠네요. 단순히 가격만 보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도 나는 안심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의 평화, 이게 고객이 더 높은 보험료를 기꺼이 지불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곧 처부에게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부여하고요. 결과적으로 업계 평균을 훨씬 넘서는 높은 수익성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험사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합산 비율, combined ratio인데요. 이건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액과 사업비 지출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게 100 미만이면 보험사업 본연에서 이익을 내고 있다는 뜻인데 처부는 이 비율을 아주 꾸준히, 그것도 매우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최근 몇 년간 보험 시장이 좀 경직되면서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기 좋은 환경이 되면서 처부 같은 회사에게는 더욱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난 2분기 재산상해 보험 사업에서 기록한 합산 비율이 85.6%라고 하던데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 아닌가요? 보험 영업만으로도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니까요. 네, 85.6%면 정말 매우 우수한 성과입니다. 물론 보험업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대형 자연재해, 예를 들어 지난 1월에 있었던 로스앤젤레스 산불 같은 사건은 특정 분기 실적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은 보험업이 가진 본질적인 위험이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처부가 집중하고 있는 이 수익성 높은 틈새 시장, 그리고 차별화된 서비스는 회사가 이런 외부 충격을 잘 흡수하고 경기 변동 속에서도 꾸준히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현재 주가가 이익 대비 한 12.3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꽤 매력적인 진입 지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고요. 자, 오늘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세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기술 및 전자상거래의 거인 아마존, 금융 서비스와 럭셔리 브랜드의 강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고급 보험 서비스의 선두주자 처부까지. 이렇게 각기 다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도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좀 뚜렷한 특징들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단기 성과보다는 훨씬 긴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 둘째는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 소위 말하는 경제적 해자죠. 네, 해자.
셋째는 단순히 비용을 낮추는 게 아니라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가격 결정력. 넷째는 고객의 신뢰를 받는 아주 탄탄한 브랜드나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종 특정 고객층, 특히 고급 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바로 워렌 버핏이 추구하는 투자 철학,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이익을 복리로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우량 기업의 특성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버핏이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 자체가 아니라 왜 그 기업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겠죠. 맞아요. 이유가 중요하죠. 네, 아마존의 그 끊임없는 장기 투자와 혁신 DNA,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고객 충성도, 그리고 처부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그로 인한 가격 결정력까지 이 각각의 기업이 가진 고유한 강점들이 모여서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원칙들은 여러분께서 장기적인 투자 대상을 찾으실 때나 혹은 여러분 자신의 사업 전략을 고민하실 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기업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새로운 영감이나 자극을 주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세 기업에 대한 흥미로운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 번쯤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업들은 오랜 시간 동안 구축해온 그런 경쟁 우위와 브랜드의 힘에 크게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한 35년 후를 상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AI 기술이 단순히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서 고객 경험이나 브랜드 자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정도로 발전한다면, 혹은 럭셔리나 브랜드 충성도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면, 이런 어떤 새로운 파괴적인 힘들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그 영원할 것 같은 가치들의 어떤 도전을 제기하고 또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꽤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다음번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